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이번에 제가 타볼 차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정말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 중 하나인데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이게 5세대를 거쳐서 이번에 6세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뀐 차량이고, 국내로 따지자면 이제 팰리세이드가 사실 이 차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차량이거든요. 큰 차의 상징인 미국에서 북미 본토에서는 이제 미드 사이즈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대형 SUV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개인 정보를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은 좀 엉성하게 가려놨어요. 그냥 뭐 물티슈로 해놓은 거고, 이따가 출발할 때는 당연히 치울 테니까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죠. 이제 우리나라의 팰리세이드가 이 차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원본 차량인답게 상당히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까지, 그러니까 19년 이전까지 있었던 5세대에서 6세대로 바뀌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 바뀌었어요. 5세대의 경우는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6세대로 들어오면서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예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포드 자체의 CD6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서 후륜구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을 탑재하고 나온 차량입니다. 출력도 좀 많이 바뀌었죠. 엔진은 사실 그대로예요. 2.3L 에코부스트 그대로 달려 있는데, 출력이 조금 조정이 돼서 기존의 경우 2.3 에코부스트가 전륜구동일 때는 274마력이었는데 지금은 304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변속기죠. 이전 모델은 6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있었고, 지금 바뀐 모델은 이제 GM과 합작 개발한, 사실 뭐 합작 개발이라고는 하는데 10단은 GM보다는 포드가 좀 주력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9단 같은 경우에는 포드보다는 GM이 좀 주력으로 해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아니고 그냥 좀 들렸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포드에서는 이 10단 변속기를 적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익스플로러의 경우도 10단 변속기와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결합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2.3L 에코부스트 엔진 차량만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3.0L, 3L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고성능이죠. 456마력 정도로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 차가 금방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체하는 3.3 자연흡기 일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죠. 그 차가 들어오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또 3.0 터보 플래티넘 등급의 더 높은 급 차가 들어와서 지금 트림은 총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이제 고급형 모델인 3.0 플래티넘, 그리고 이제 친환경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3 하이브리드까지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전면부를 좀 보면요, 이게 사실상 디자인이 오히려 전세대, 그러니까 5세대 페이스리프트에 비해서 좀 밋밋해졌다는 평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오히려 5세대가 더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6세대가 그래도 더 신차의 느낌은 좀 이래저래 많이 납니다. 헤드라이트 형상이 작아지면서 조금 더 뭐랄까요, 하이테크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하단부의 안개등도 조금 더 얄쌍해졌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 방향 지시등이죠. 이게 요쪽에 아주 짧은 라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차 크기에 비해서 방향 지시등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게 LED 라이트다 보니까 뭐 안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낮에도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건 보이는데, 어차피 뭐 사이드 머레이더, 사이드 리피터가 같이 달려 있고요. 다만 이제 차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방향지시등 크기가 있고요. 옆쪽에 있는 건 이거는 그 차폭등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데,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차폭등이 좀 의무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북미 수입차다 보니까 차폭등도 기본으로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개등을 켜놓지는 않았는데 이 안개등이 엄청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차에 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모습을 봐도 이게 5m가 넘는 꽤 SUV 중에서는 상당히 긴 차다 보니까 팰리세이드가 5m가 채 안 되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대형 SUV들 치고는 5m를 넘는 차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5m를 넘는 뭐 전세대도 사실 5m는 약간 넘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5m가 넘는 전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캐릭터 라인이 그 5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쭉쭉 이어졌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얇아지면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포티한 모습도 조금 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요 C필러 쪽 D필러라 그래야 될까요? 요쪽 이렇게 검게 칠해 놓은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익스플로러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죠. 색을 같이 검은색으로 칠해서 뒤쪽 라인을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후면부는 오히려 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아니 바뀐 게 없다기보다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존이랑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디귿자 형태로 내려오는 라이트부터 해서 방향 지승도 여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큼지막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위쪽으로 잘 달려 있고요. 요즘 이 방향 지시등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반갑습니다. 후진등도 여기 아래에 그냥 바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교는 정말 안 부렸어요. 기교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LED라는 얘기도 있고 전구라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LED 같기는 한데 전구인지 LED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듀얼 머플러기는 한데 양옆에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보시면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고 이 아랫부분으로 나옵니다. 예, 이 아래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머플러 자체가 가짜는 아닌데 뒤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래쪽으로 수도꼭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머플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을 먼저 좀 보면요, 문짝도 엄청 큼직큼직하죠. 차가 크니까 문도 큼직큼직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무드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데 키가 밖에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키를 이제 저기 뭐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설정한 색으로 바뀝니다. 반대쪽에 보면은 지금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죠. 지금 여기 문이 열려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설정한 색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나와 있어요. 표시는 없는데 운전석이랑 조수석까지는 지금 프로토로 업다운이 됩니다. 그냥 내려가고 있고요. 저쪽도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운전석 조수석은 프로토가 되는데 뒤쪽은 프로토가 아니에요. 사실 미국 차들이 이렇게 프로토 업다운은 조금 인색한 편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하려면 그냥 고급 브랜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트림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플래티넘도 이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이쪽도 상당히 커요. 큼지막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막혀있질 않아가지고 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칫하다가 여기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여기를 막는 거를 판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차주분도 아직 안 막고 계시고, 그리고 아휴 이게 참 미국차 특유의 이제 마감의 문제가 이런 데서도 나오죠. 이게 좀 벌어져 있어요. 사실 보면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뭐 미국 차는 원래 이렇게 타는 맛이 좀 있는 거죠. 마감 같은 거 신경 쓰는 데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마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도어 잠금, 열림 버튼 이런 데 지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1번, 2번, 3번 같이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게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은 그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가 연동돼서 같이 내려가는 기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는 기능이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들어가는 칸 하나랑 뒤쪽에 이제 크게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 음료수 칸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 뒤쪽에 공간이 좀 상당히 넓습니다. 뭘 많이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미국차 치고는 수납 공간이 조금 적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있을 만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는 오르간 페달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은 일반 서스펜디드 페달입니다. 다만 이게 브레이크가 그 일반적인 그 뭐라 할까요, 와이어 방식?
브레이크가 아니고 전자식 브레이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처음 타보면 이게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운전할 때는 사실 이질감이 그렇게 안 드는데 서 있을 때나 시동을 껐을 때 이럴 때 그냥 훅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 모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로 연결돼서 직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진공 배력 장치랑 연결된 게 아니라 모터랑 연결돼 있어서 이거를 밟는 힘이 모터 쪽이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같이 넘어가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차들은 보통 이게 여기 달려 있죠. 라이트가 여기도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얘는 이제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켜지는 거 오토 그리고 미등 이게 아예 꺼지는 겁니다. 저는 뭐 항상 오토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토에 둘 거고요. 요건 이제 그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고 좌측에는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요것만 눌러도 알아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안개등 같은 경우는 요거를 누르면은 켜지는데 이게 여기가 뭐 켜지는지는 알 수는 없고 계기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안개등이 켜지면은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안개등이 굉장히 밝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액션캠이 원체 야간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안개등이 안 켜진 상태고 여기 안개등이 켜진 상태거든요. 이게 켜지고 꺼지고가 상당히 체감상 밝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말로 이것도 아마 19년식 20년식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상당히 밝아요. 안개등이 완전히 그냥 풀 LED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안개등이라는 거는 안개가 낄 때만 써야 되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마주오는 사람한테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전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간결하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차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버튼들이 이쪽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량 조작에 관련된 크루즈 컨트롤이랑 그런 거에 관련된 버튼들이고 요 밑에는 이제 미디어 음량 버튼 그런 게 좀 있고요. 우측은 이제 전반적인 차량 계기판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거랑 아래쪽 미디어 버튼은 뭐 음성 그리고 이제 뭐 전화 받고 끊고랑 이전 곡 다음 곡 그런 거 하는 거고요. 계기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계기판 사이에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포크도 3스포크라고 해야 될까요? 4스포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쪽으로 2스포크랑 하단 쪽으로 이거를 1스포크로 봐야 될지 2스포크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뭐 디자인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딱히 뭐 기교 같은 거를 안 부린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가운데 이제 차가 좌우로 넓다 보니까 센터 콘솔이랑 센터 터널 쪽도 꽤 넓어졌는데 이게 아래쪽 공간이 아예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도 보면은 딱히 운전석이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고 잠금 열림 다 있고 여기 지금 뭐 뱅앤올루스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B&O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운전석 쪽에도 붙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B&O 스티커가 붙어 있고 뱅앤올루슨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는 진짜 고급 브랜드인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뱅앤올루슨은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저가형 일반적인 보급형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좋은 음질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음질 기대하면 이것도 링컨으로 가야 돼요. 레벨 울티마로 가야지 포드에 있는 뱅앤올루슨 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가차없죠. 뽁뽁이가 아직도 좀 달려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는 이걸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보여야 좋은 건지 안 보여야 좋은 거 저는 이게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싶은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이게 밖에서 보이게 만들어 놨네요. 조수석이라고 해서 운전석이랑 다를 거는 별로 없고요. 공간도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문이 열려 있어서 무드등에 빨갛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지금 뒤로 끝까지 밀어둔 상태고요. 이건 뭐 전동식으로 다 됩니다. 운전석이랑 똑같아요. 운전석이랑 똑같이 전동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제 럼버 서포트도 조수석도 같이 들어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면은 뭐 차 크기가 크긴데 이게 뭐 엄청 넓죠.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조수석까지 좁은 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뭐 모닝이나 레이저 차도 이건 의자 뒤로 끝까지 밀면 조수석이 그렇게 좁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서 차 역시도 조수석 뭐 의자 뒤로 끝까지 밀려있는 상태로는 뭐 2m 되는 사람도 탈 수 있을 듯한 그런 너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문을 닫으니까 제가 설정한 무드등 색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좀 보시면요. 여기는 아쉽게도 이제 글로브 박스 등이 없어요. 다시방 등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등으로 비춰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포드에서 주는 그냥 파우치 같습니다. 뭐 설명서라든가 그런 거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뭔가 좀 나눠져 있는데 뭐 글쎄요, 뭐 뭘 나눠서 넣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여튼 그냥 뭐 이렇게 칸이 조금 나눠져는 있습니다. 글로브박스 크기는 차 크기를 생각하면 크지는 않아요. 차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걸 생각하면 좀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뭐 적당한 크기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에 이렇게 조금 공간이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하나가 조금 있고 컵홀더 2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이따가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센터 콘솔 콘솔 박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을 좀 보겠습니다. 뒷좌석 문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문이 엄청 크게 열려요. 거의 90도에 가깝게 그렇게 열려가지고 굉장히 좀 활짝 열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뒷좌석 같은 경우가 운전석보다 수납 공간이 더 넉넉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제 뭐 조작 장치가 좀 적어서 그렇겠지만은 이쪽도 지금 컵홀더거든요. 여기도 막 컵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 하단부에도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지금 뭐 컵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물병 같은 거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는 지금 컵홀더가 여기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좌석 요거까지 지금 한쪽에만 3개가 있어요. 컵홀더 양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뭔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도 손잡이 부분은 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뭘 보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저쪽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뽁뽁이 가차없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선쉐이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수동이기는 해도 이런 식으로 빛 막아주는 선쉐이드 수동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게 들어 있고요. 꽤 뭐 괜찮은 옵션이죠.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한 게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고 저 이게 위쪽에도 같이 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위쪽에는 안 달려 있고 여기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야 뭘 잡고 가기가 좀 안정감이 있는데 앉아 있을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릴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게 좋은데 차에 타고 있을 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게 좋은데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저 위쪽에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냥 2개를 다 달아줬으면은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의자가 슬라이딩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직접 보셔야죠. 이게 지금 뒤로 끝까지 온 거예요. 가운데 의자랑 좀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쭉 오면은 이렇게 하면 지금 앞으로 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운데 의자에 맞춰 가지고 저쪽에다가 놓고 쓰는 게 일반적인 텐데 일단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뒤로 그냥 쭉 요만큼 더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도 되긴 되는데 생각보다 각도 조절이 또 많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뒤로 끝까지 눕혀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단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각도 차이가 보일까요? 요런 식으로 요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눕혀진 상태입니다. 눕혀지는 각도는 가운데 뭐 좌석이랑 다 똑같아요. 일단은 지금 좌석이 배치조차도 지금 1+1+1이잖아요. 보통은 2+1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예 다 독립식으로 해가지고 1+1+1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의자가 뒤로 끝까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앉아보면은 뭐 거의 조수석급 공간이 나오죠. 물론 제가 뭐 키가 많이 작은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거의 팔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뭐 주먹으로 세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3개가 넘게 들어가고요. 일단 뭐 시트 백포켓도 다 달려 있고 일단은 이게 요만큼 가운데랑 차이가 요만큼 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에 왜 맞추고 다니는 게 보통이라 그랬냐면은 이게 안 움직여요. 이 가운데 의자가 보시면 뭐 레버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양옆으로 아예 그냥 고정이 돼 있어서 이 의자가 슬라이딩이 안 돼요. 이게 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저는 정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의자가 슬라이딩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막 걸리적거리고 암레스트를 꺼내도 좀 이게 팔이 여기 걸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걸리적거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걸 길이를 맞추고 타는 게 제일 평범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일단은 조수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지금 끝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 의자가 약간 좀 맞춰둔 거거든요. 조금 앞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상태에도 뭐 들어와서 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키가 작아서 그런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들어와서 앉을 수 있을 공간은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요쪽이 조금 파여 있거든요. 시트 안쪽이 조금 파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 무릎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뒤로 더 밀어버리면은 뒤로 더 가면은 약간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앞으로 쭉 가면은 그냥 닿네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가운데 의자랑 길이를 좀 맞춰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이를 맞추면은 그래도 좀 앉을만해요. 이게 암레스도 있고 길이를 맞춰 놓으면은 꽤 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이게 각도도 많이 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2열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 편하지는 않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로 각도도 좀 많이 넘어가는 편이고 어쨌거나 이제 가운데 시트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가운데 시트라고 하기는 뭐하고 걔는 이제 2대1 2-1 배열이라서 뭐 어차피 뭐 앞뒤로 뭐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배열이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낫거든요. 일단 뭐 등받이 각도도 각도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가운데 시트가 안 움직인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 게 있고 실내등은 양쪽 옆에 달려 있어요. 이게 실내등도 이쪽으로 빠지고 공조기도 지금 이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빠져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어 가지고 요 가운데에다가 뭐 실내등이라든가 뭐 이런 공조 구멍이라든가 이런 거 가운데다 달 수가 없어 가지고 양옆으로 지금 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팰리세이드는 저겁니다. 듀얼 선루프라 그래 가지고 파노라마가 아니라 앞에 조그만 거 뒤에 조그만 거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아니 이 큰 차에 선루프로 요 조그만한 걸 2개를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카니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전 세대 카니발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KA4 이번 카니발까지도 그렇게 듀얼 선루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에는 차라리 이렇게 통짜로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리는 것도 되게 크게 열려요. 이렇게 뭐 반토막 열렸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다 열리니까 생각보다 광활하죠. 이게 뭐 지금은 이게 카메라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뭐 야밤이나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뭐 위에 보고 있으면 꽤 낭만적일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물론 뭐 이제 비 같은 게 안 샌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요. 그 정도는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뭐 공주장치 같은 거 보시고 여기 뭐 옷걸이 같은 것도 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는 벨트가 이렇게 시트 자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좀 더 가면은 요만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냥 위치는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게 제일 만만할 것 같습니다. 괜히 앞으로 뒤로 막 길이 다르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콘솔 후편에 이렇게 공조장치가 여기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바람 위치 조절 같은 거 예전 이제 볼보나 아니면은 그 YF 소나타 같은 방식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바람 색이 여기 있고 문제 이제 바람 온도 조절이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아날로그식이에요. 옛날 차들 뭐 아날로그 이렇게 바람 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앞자리에서도 뒷좌석 쪽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뭐 조작을 한다고 이게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앞에서 조작하는 거는 디지털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고 뒤쪽에서 딱 따로 조작을 하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USB 포트 USB랑 C타입도 있고요. 둘 다 고속 충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230V 150W 일반적인 콘센트가 하나가 더 추가로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것도 그냥 뭐 수납 공간이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는 일반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뭐 물티슈 같은 거 놓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좀 물티슈 들어가기에도 좀 작아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 정도면은 다 봤지 싶어요. 이번엔 트렁크 쪽입니다.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이제 총 3가지가 있죠. 앞에 운전석 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트렁크 개폐 버튼이 따로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모 표시가 있어요. 세모 표시 밑에 여기를 누르면은 열리게 되고요. 전동 트렁크라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뭐 닫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또 그냥 닫히게 되고요. 뭐야 이건.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보셨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킥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요 하단부에 발길질을 하면은 트렁크가 또 열려요. 이렇게. 이제 뭐 짐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뭐 박스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발길질로 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닫는 것도 됩니다. 닫힐 때 이렇게 경고음도 울리면서 천천히 닫히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키 들고 이제 현대차나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를 들고 뒤에 서 있으면은 저절로 열리는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열고 싶지 않을 때도 가끔씩 오작동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피드백을 해서 열리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도 좀 볼까요? 지금 3열 시트가 일어서 있죠. 그 상태로는 공간이 조금 넓다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뭔가 싶은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이쪽에만 지금 등이 달려 있고 좌측에는 딱히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요쪽에도 하나가 있어서 양쪽에 다 고리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단부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조차도 좀 뭔가예요.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좀 적당한 그런 크기의 공간만 있고 뭐 삼각대 하나 들어 있고요. 뭔가 막 크게 막 있다고 할 법한 그런 공간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안쪽으로도 조금 있긴 있는데 진짜 조금이에요. 조금 뭐 많진 않고. 요 아래 부분도 열리기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야 돼요. 타이어 바로 들어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아래 부분은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요렇게만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좌우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열어서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이게 뭐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두면은 여기만 따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죠. 뭐 세차용품 같은 거 넣어두기에는 꽤 괜찮지 않나 싶어요. 다시 그냥 꺼내서 닫을 수도 있고, 당연히 맞은편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시거잭 12V짜리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중차 SUV 럭셔리차 말고요, 뭐 랜드로버 같은 거 말고 대중차, 그러니까 뭐 포드, 뭐 쉐보레 이런 차 중에서는 포드가 최초일 거예요. 이걸 전동식으로 3열 접고 펴고를 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접히고 펴주고가 다 자동으로 됩니다.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이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요거 헤드레스트 판때기는 수동으로 좀 꺼내줘야 돼요. 물론 뭐 올리는 것만 그냥 손으로 하면 되고요. 안 접히거든요. 손으로 한번 올리면은 그냥 눌러주면은 접히는 건 알아서 접힙니다. 접혀가지고 트렁크도 되고요. 이제 3열 시트가 접히면은 비로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형 SUV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되죠.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3열이 올라와 있어도 사실 뭐 어지간한 소형 SUV 공간, 트렁크 공간 이상의 공간은 나오게 되는데 3열을 접어버리면은 정말 확실하게 압도적인 공간을 보이게 되죠. 물론 2열까지 더 보면은 뭐 더 하고요. 일단은 3열 접혀있는 상태고, 일단은 3열이 있으니까 앉아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다시 피고 요것도 좀 올려주고, 자 앉으러 한번 가볼까요? 3열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시트 여기 보시면 요 레버가 있는데 요걸 당겨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고 앞으로 접히고 오고 다 되고, 밟고 올라가려고 여기 발판도 따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밟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편하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방식이. 으야! 아이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키가 작아서 그냥 앉을만은 합니다. 이게 뒤쪽은 2명만 앉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요 의자보다 뒤쪽 의자가 양옆으로는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앉는 방석이 뭐 길거나 푹신푹신하거나 그러진 않고 좀 딱딱한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게 이제 제가 키가 170이 한참 안 되잖아요. 160 뭐 6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 지금 닿을까 말까 하거든요. 170만 돼도 이걸 못 앉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정말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좀 왜소한 뭐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앉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나름 이런 거는 있네요. 송풍구 같은 거는 좀 돼 있고 뭐 실내등도 여기도 달려 있고 양쪽에 다 송풍구는 달려 있고요. 뭐 유리창도 꽤 괜찮게 있고 일단 썬루프가 원체 커가지고 이쪽에서도 뭐 개방감은 뭐 폐속포증 같은 게 생길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쪽에도 이제 USB 포트 같은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막 충전 같은 거 해놓고 있으면 좋을 법한데 그게 없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요즘 뭐 트래버스도 그렇고 저희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여기 하나씩은 다 해놨던데 정작 세거먼트급 강자인 익스플로러가 없는 거는 좀 의아하네요 사실. 일단 이제 뭐 컵홀더 같은 거는 그래도 있고요. 컵홀더나 이제 여기에 공간 같은 건 있으니까 뭐 보조 배터리 있는 사람이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좀 주고 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여기는 이 위쪽도 뭔가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반대편은 공간이 없어요. 반대편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래쪽만 이렇게 있고 위쪽은 그냥 일반 저거네요. 뭔가 좀 비대칭이에요. 예.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저는 뭐 잠깐 가는 거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장거리 가기는 좀 저한테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좀 드네요. 그냥 잠깐 뭐 길어봐야 1시간, 2시간 그 정도 앉아서 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등받이 각도도 사실 그렇게 편한 각도는 아니니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각도 조절이 좀 되던데 얘는 뭐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이거를 아까 이렇게 앞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시 당길 때 아까 설정했던 대로 안 오고 그냥 다시 뭔가 좀 앞으로 가 있죠. 얘를 이렇게 다시 당기면은 타는 사람이 다시 뒤로 밀고 막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좀 가 있는 상태에서는 꽤 좀 넓어져요. 그래도.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에 사람이 안 앉는다 그러면은 이것만 접어도 뭐 그냥저냥 있을만하게 그런 공간은 좀 나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근데 뭐 굳이 이 가운데 시트를 접고 뒤에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냥 앞에 앉고 말지. 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정말로 이제 비상용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좀 뭔가 되게 옹색하네요. 움직이는 게. 아이고. 다시 피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 했던 상태로 안 가는 건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게 자동이 아니고 그냥 수동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2열까지 싹 다 폴딩한 공간도 한번 봐야겠죠. 아까 이거를 펴놨으니까 다시 접으면 이렇게 접히고 2열은 여기서 접을 수가 없어요. 2열은 앞으로 가서 접어야 됩니다. 팰리세이드는 여기서 뭐 2열도 접을 수 있게 돼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접는 방법은 그냥 단순합니다.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 줄을 당기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등받이 조절 장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확 앞으로 엎어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요 레버를 쭉 당겨주면은 앞으로 그냥 훅 엎어지죠. 이게 지금 2열 시트가 뒤로 와서 그렇구나.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안쪽에 접으면은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우선 뭐 정말 양문형 냉장고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 사이가 지금 공간이 좀 비어 있어 가지고 뭐 정말 제대로 차박 같은 걸 하려면은 저쪽을 뭔가 평탄화할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뭐 돗자리 같은 거를 깔더라도 뭔가 좀 저기를 막아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베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깔아 놓던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누워만 볼까요? 뭐 공간 자체는 엄청 널널하니까요. 눕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눕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거, 요 비어 있는 요 공간이 지금 제일 문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풀플랫이기는 하거든요. 평탄하기는 한데 평탄한 거랑 별개로 약간 앞쪽에서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살짝 요렇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평평한 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차박을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 요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 되는 거를 막을 만한 뭔가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이불 같은 걸로 커버치기에는 너무 그렇고요. 이거는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도를 맞추려면은 그 뒷바퀴를 보도블록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그 왜 옛날에 우리 차 미끄러지지, 언덕길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세워놓는 그 버팀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 위에 바퀴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각도를 맞춰야 완전히 일자로 플랫하게 누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앉아있을 때 천장 공간은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뭐 엄청 높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낮지도 않은 일반적인 대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고요. 근데 저도 허리를 쭉 펴면 좀 머리가 닿긴 닿네요. 3열에 앉아있을 때. 2열에서 앉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뭐 허리 좀 펴고 있어도 약간 좀 여유가 있네요. 뭔가 좀 기대에 비하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이거는 차박하려면 차라리 플레이세이트 쪽이 좀 더 완성형으로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뭔가 되게 소소하게 편의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네요. 다만 이제 뭐 용량 자체는 문제는 없이 상당히 큰 공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드 앞유리 쪽 보시면은, 앞유리가 아니라 앞문, 이쪽 보시면 이제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포드 아이덴티티 중 하나예요. 키리스 엔트리라 그래가지고 키를 안 갖고 있어도 요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사실 글쎄요, 키를 안 갖고 있으면은 이거 열고 창문을 연다 한들 시동 걸고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없는 것보다 확실히 훨씬 낫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키가 안에 있어도 잠기면 활용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의 장비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운전석을 한번 다시 보면요, 계기판 양쪽으로 아날로그 바늘이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LCD 화면이 좀 들어있는데,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됩니다. 화면 선택 보시면 이제 여기서 고를 수 있거든요. 간략한 화면은 말 그대로 그냥 빈 화면이고요. 연비, 트립 1, 2, 그리고 이제 뭐 에코코치,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에코모드, 뭐 연료 효율 그런 뭐 간섭을 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 사륜 구동의 이제 뭐 분배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오프로드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왜 저희 옛날에 갤로포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에 막 차 각도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전벨트, 자동 시동 정지, 이거는 ISG 그거 얘기하는 거고, 현재 재생 중은 이거는 저겁니다. 그 미디어,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멜론이라든지 돌아가고 있을 때 현재 음악 같은 거, 뭐가 재생되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더 이상 추가를 못 한다는 얘기고요. 7개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요게 지금 기본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연비를 보는 거고요. 지금 평균 8.4가 찍혀 있는데, 이게 제가 하도 차를 오래 세워놔 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1번 트립, 이게 2번 트립,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조금 제멋대로네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4W, 이거는 이제 차를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지금 차가 서 있으니까 뭐 딱히 나오는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오프로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차가 이제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볼 수 있는 그 기능이고요. 뭐 핸들 돌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뭐 다 각도로 좀 보여주고 있죠.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핸들 틀어지는 각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은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좌우 쪽으로 한쪽만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런 거를 다 지금 보여줍니다. 다만 이 차가 오프로드에 완전 특화된 차는 아니에요. 이게 익스플로러가 북미에는 팀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된 뭐 진입 진출각 같은 것도 좀 더 좋고, 뭐 타이어도 조금 더 오프로드 특화 타이어가 달려 있고 그런 차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국내에는 팀버라인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프로드 성능만 보여주고 있어서 막 이 오프로드 성능이 엄청 좋다 막 그럴 차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메뉴를 또 보면은 뭐 오디오 전화, 뭐 설정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설정에서는 오일 수명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뭐 오일 수명이 66%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점도를 기억해서 막 점도를 파악해서 남은 수명을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오일 교환을 했으면은 그때 초기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100%로 시작을 해서 키로수에 따라서 오일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되게 별거는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이것도 뭐 별건 아니고요. 보여주는 요 단위가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뀌는 거고, 어차피 아날로그가 있으니까 이건 뭐 그다지 의미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마일을 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킬로미터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메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운데 디스플레이, 이게 진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큰 차에 지금 8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져왔다뇨. 이게 10인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세로형으로 10.1인치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포드코리아가 지금 이거를 8인치밖에 안 들고 왔어요. 이거 뭐 자기네들이 뭐 컨버전 하기가 귀찮아서 안 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들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10인치짜리를 안 들고 왔습니다. 지금 8인치밖에 없어요. 요즘 차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화면이 7인치일 거거든요. 뭐 라브 같은 거. 근데 이제 8인치도 작잖아요, 사실. 7인치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작은 거고 8인치가 제일 작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뭐 12인치, 뭐 13인치까지도 나오는 마당에 8인치는 좀 너무했죠. 에이고, 이건 진짜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아직까지도 뭐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등질이 좀 나네요. 하여튼 그렇고,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꽤 많아요. 뭐 소리, 시계, 블루투스, 전화, 운전자 보조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좀 느리죠.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유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고, 운전자 경고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차량 관련해서는 이제 공회전 30분만 할지, 뭐 뒷좌석 승객, 뭐 승하차, 그리고 이제 뭐 윈도우, 이거는 저거에 원격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와이퍼, 뭐 커티지 와이핑, 빗물 감지 뭐 이런 거고, 테일게이트, 스위치 뭐 켬, 끔 이런 거고, 조명, 뭐 잠금, 뭐 잠금, 그리고 원격 시동, 뭐 그리고 뭐 키패드 코드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5자리인데 전 개인적으로 4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5자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공장 코드는 그 설명서나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1, 2, 3, 4, 5, 6, 7, 8, 90이 같이 있는데, 이걸 뭐 이 왼쪽을 누르면 1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2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 2가 같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1, 2, 3, 4, 5, 6, 7, 8, 90이 아니라 1, 2, 3, 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번호를 나눠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 번호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키리스 엔트리, 이게 밖에서 누르고 들어오는 그 숫자를 뭘로 할 건지 정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와이파이, 뭐 일반 뭐 이런 거고요. 뭐 별거 없고, 이게 터치 움직이는 것 자체는 빠른데 메뉴를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게 조금 느린 게 좀 있네요. 비상연락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네요. 연락처를 고를 수가 있네요. 사고 나거나 그랬을 때 자동으로 전화할 수 있게. 이게 폰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일단은 뭐 발렛 조명, 발렛 모드, 뭐 무드 조명, 그리고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기는 한데 유선이에요. 이게 유선이어가지고 아무래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선이 좀 잘 끊기기도 하고 그렇죠. 선 좋은 거 안 쓰면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은 무선으로 개조 많이 하시거든요. 개조라기보다도 여기도 있는데, 지금 요게 그 AA 와이어리스라 그래가지고 유선 안드로이드를 무선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달아놓으면은 무선 안드로이드인데, 이거를 이제 유선으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구를 좀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C과잭이고요, 여기 쪽인. 그리고 여기 USB 포트 하나랑 C타입 포트 하나 같이 있는 거고요. 이 USB 요거는 지금 그 AA 와이어리스 요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그것 때문에 아마 하나를 그냥 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시동 버튼은 이쪽에 달려 있고, 가운데도 뭐 그렇게 막 뭐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켜고 끄는, 이제
볼륨 조절도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돌리는 감각은 꽤 괜찮아요. 돌리는 감각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고, 오른쪽도 뭐 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이것도 돌리는 것도 감각 꽤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등 버튼, 물리 버튼, 제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참 반가운데 물리 버튼으로 잘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뭐 땡땡거리는 거 끄게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있거든요. 탑뷰라고 해야 될지 어라운드 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있긴 있는데, 화질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엄청, 물론 뭐 도움은 되긴 되는데 화질이 막 좋아가지고 엄청 좋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뭐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기는 한데 막 조금 뿌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여기서 눌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게 전면 이렇게 나눠서 보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이것도 수동이죠. 이런 식으로 수동이 아니라 자동은 자동인데 그 터치가 아니라 물리 패널이죠.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고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다 버튼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 버튼이 너무 좋아요. 오른쪽도 독립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빨간불 들어오죠. 통풍 시트 파란불 들어오고, 이게 통풍 시트가 돌아가면은 모터 소리가 처음엔 되게 크게 나요. 크게 났다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도 있고, 조수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고, 이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덮을 수 있고, 선은 이제 이쪽에 요 틈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어 레버가 이제 이것도 다이얼 기어를 채택을 해놨죠. 제기어 랜드로버가 아마 제일 처음 썼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좀 더 까리하게 이제 막 들어갔다 나왔다도 하고, 얘는 일반적인 그냥 돌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뭐 더 이걸로 되면 더 안 돌아가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은 안 움직이기도 하고, 피해서 지금 돌려도 걸려있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요건 이제 ISG고, 요거는 내리막 그 속도 조절 장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그 ESP 자세 제어 장치 끄고 켜고 하는 게 되어 있는 거고요.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레버가 있는데, 이걸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모드가 있고, 미끄러운 길, 산길, 그리고 뭐 깊은 눈길, 모래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깊은 눈길, 모래길, 산길 이런 거를 선택하면은 좌측 하단에 보이겠지만은 저기 뭐지? 트랙션 컨트롤이 저절로 꺼져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할 때는 지금 트랙션 컨트롤이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는데, 미끄러운 길 모드, 여기는 별거 없고, 이제 산길로 가면 트랙션 컨트롤이 꺼집니다. 좌측 하단에 지금 여기 켜진 게 보이시죠? 저기 누른 게 아니에요. 이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한 거 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지고 한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야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모드를 하면은 후륜만 굴러갑니다. 전륜으로 구동력을 안 주고 뒷바퀴로만 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 이거는 이제 전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거 쓸 때 견인 모드, 트레일러 스웨이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사실 뭐 저는 견인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으로만 놓고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게 무선 충전 패드인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폰을 이렇게 세워둬야 충전이 되는 건데, 이게 비스듬하잖아요. 충전은 잘 되는데 비스듬하다 보니까 가다가 멈추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충전이 끝나죠. 그리고 다시 놓으면은 또 다시 충전이 되고,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각도를 좀 더 눕히거나 아니면 뭐 막는 뭐를 잡아주는 뭐라도 있었어야 되지 싶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는 꽤 큽니다. 이 위쪽에 뭔가 지금 판때기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따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드러내리면 이 안쪽으로 꽤 큰 공간이 나와요. 이제 뭐 물티슈 같은 것도 들어갈 만하고,
이게 들어가고도 지금 남죠, 공간이. 꽤 깊은 공간입니다. 물통이 지금 서 있는데도 남고, 요 안쪽으로, 앞쪽으로 지금 뭐 공간 같은 거 더 남아 있고요. 키 같은 거 여기다가 하나 꽂아놔도 될 것 같아요. 키 넣는 그런 주머니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지금 시거적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뚜껑은 딱히 뭐 파여 있지는 않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가 무드등이 많지는 않거든요. 무드등이 많은 위치가 아니고 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컵홀더, 여기에 이제 무드등이 들어오거든요. 요렇게 지금 무드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꽤 이뻐요. 색은 이쁘고 은은하게 잘 들어오는데 뭐 적용 범위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쓰는 편의점 큰 컵인데, 편의점 큰 컵 기준으로 반 정도 들어갑니다. 잡아주는 날개 같은 거 뭐 당연히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요런 거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제 뭐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은 차키 혹은 이제 뭐 통행권, 뭐 주차권 그런 거 같은 거 넣을 만한 공간도 하나가 여기 추가로 또 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선루프 여단 등 거라, 이게 틸트랑 열고 닫는 틸트하고 아예 뒤로 여는 이런 식으로 선루프가 열렸죠. 이런 식으로 하는 레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는 뭐 요걸 눌러가지고 두 개를 다 킬 수도 있고, 요걸 눌러서 한쪽씩만 킬 수도 있어요. 가운데는 그냥 빈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차 문을 열었을 때 다 열 건지 아닐지 하는 거고요. 요즘 선글라스 수납함이 많이 빠지는데, 자, 선글라스 수납함도 들어있고요. 안쪽에 마감도 되게 좋은 재질로 잘 해놨어요. 다만 이제 이게 깔끔하게 닫히지는 않네요. 조금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거울, 선바이저 거울도 달려있고, 화장등도 다 양쪽에 켜져요. 근데 뭔가 좀 단계적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훅 켜지네요. 막 빛이 좀 훅 들어옵니다. 빛도 그냥 LED는 아니고 여기는 좀 알다마 같은 그런 전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고, 룸미러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고요. 이제 수입차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적용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반적인 룸미러인데 ECM 룸미러는 ECM 룸미러입니다. 지금 이게 조명이 되게 센데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도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막 눈부시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동으로 디밍이 돼서 하이패스는 아니어도 ECM 룸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내비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뭐 공간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이게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가려면은 요 백버튼 요거를 길게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싱크 화면이 떠가지고 여기서 뭐 아틀란 이런 거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드가 딜러십이 총 3군데예요. 프리미어 모터스, 더파크 모터스, 선인, 이렇게 3개라서 이 딜러십마다 요 기본 내비가 다릅니다. 프리미어랑 더파크가 아마 이게 아틀란을 쓰고 있을 거고요. 저기 어디지? 선인이 아마 아이나비를 쓰고 있을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내비 회사도 조금 다릅니다. 연결된 게 달라가지고 A에서 신청하는데도 조금 달라요. 그건 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아무튼 아틀란 맵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내비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시려면 여기 백 버튼을 다시 길게 눌러주시면은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틀란 내비가 다시 들어왔고, 다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좀 번거롭죠 사실. 뭐 끄고 뭐하고 할 수는 없나 보네요. 끌 수 있구나. 끄는 것도 되네요. 꺼지면 다시 이 화면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조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주행에 앞서서 일단은 항상 하는 것처럼 가속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들이 느렸던 건지 이게 유독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100km까지 오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밟은 것도 아닌데 지금 뭐 7초 언저리 찍혔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가속력이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탈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게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은 그게 2륜차여서 그런지 약간 좀 허당치는 것도 있고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거동 자체가. 얘는 근데 거동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4륜이라 그런지 몰라도 거동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빠른 것도 굉장히 빠르고 거동도 좋고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포드의 올뉴 익스플로러 21년식 시승을 해보고 있고요. 개인 차량이라 함부로 막 어떻게 막 하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항상 제가 뭐 그렇게 막 험하게 타고 그러지는 않긴 했죠. 물론 이제 그 아까 번호판에 조금 그 물티슈 올려놓은 거는 다 치우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 속도를 좀 넘어 볼 거예요. 조금 단단한 차다 보니까 약간 방지턱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30km로 이게 지금 차가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것보다는 단단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차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어가는 승차감 자체가 막 부드럽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방지턱을 넘을 때 이제 바운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좀 물렁한 서스펜션인 사람은 그게 좀 출렁출렁하고 넘어가고, 딱딱한 차 같은 경우는 텅텅하고 넘어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딱딱하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고 나서 바운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넘어갈 때 자체는 딱딱한 느낌을 받는데, 넘어가고 나서 이제 잔 움직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의외로 편하네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오히려 팰리세이드는 이제 단단한 걸 넘어서 딱딱하다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딱딱한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진짜로 트래버스처럼 엄청 부드러운 거랑 팰리세이드처럼 많이 딱딱한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좀 단단한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듯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차 같아요. 여기가 길바닥도 되게 안 좋고 이제 커브길인데, 예,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이런 데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노면이 이제 안 좋은 거를 다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요철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 안정적이긴 합니다. 예,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시승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재원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지금 21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2.3, 정확하게는 2261cc, 그래서 이제 2.3L가 되는 거고, 출력은 304마력입니다. 2.3L 엔진으로 300마력이 넘는 꽤 나름 중고 출력에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토크의 경우도 42.9kg 포스미터로 토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연흡기 모델에 비해서 터보라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토크를 좀 보이고 있고요. 변속기는 포드와 GM이 합작한, 아무래도 포드의 지분이 조금 더 큰 10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255에 55 그리고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 8.1, 많이 낮죠. 그리고 이제 고속 연비는 10.2 해서 복합 연비는 8.9km 나오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2085kg인데 이게 전세대, 그러니까 5세대 익스플로러랑 비교하면은 무게도 정말 많이 덜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도 1kg면 사실 이 큰 차에서 1kg면 적은 수치는 절대 아니거든요. 무게를 감량에 성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비도 1kg씩이나 올린 차량입니다. 이제 전륜 기반이었던 5세대 대비해서 CD6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면서 후륜 기반으로, 원래 익스플로러의 근본은 후륜 기반이거든요. 5세대에서 잠깐 전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후륜 기반 풀타임 4륜 구동으로 돌아온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차량도 이제 포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스마트 크루즈죠. ACC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의 일종인 포드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현대에서 HDA라고 하는 그런 기능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감속하는 것도 있고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HDA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전용이잖아요. HDA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 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수입차다 보니까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지는 않아요. 과속 카메라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기능을 제외하면은 HDA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는데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후기로는 HDA보다 오히려 코파일럿 쪽이 그 레인 센터링, 그러니까 뭐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든가 앞차 간격 유지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HDA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HDA랑 비교를 했을 때 코파일럿 쪽이 조금 더 차선을 잡고 가는 능력이 약간 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H는 제 기억상, 그러니까 이제 HDA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제 뭐 제네시스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HDA2고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 사고 제 차로 한참 탈 때만 해도 HDA11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HDA1 기준으로는 이제 레인 센터링이 약간 애매했어요. 막 이쪽으로 조금 붙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붙었다 좀 팔팡질팡했었는데 코파일럿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레인 센터링 중앙 잘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코파일럿 쪽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요철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노면 끄름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게 조금 들어와서 몸을 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일반적인 포장 잘 된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정말 괜찮아요. 이제 뭐 소음도 그렇게까지 막 심하지도 않고 노면 소음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가 크고 좀 각졌다 보니까 풍절음 같은 게 많이 들어올 법도 한데 생각보다 풍절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상당히 정숙합니다. 정숙성도 꽤 괜찮고 차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거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후륜 기반이라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4륜 구동의 그 배분 능력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차도 좀 있지만은 감히 이제 제가 타봤던 대중 브랜드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차들 제외한 뭐 포드, 현대, 기아, 뭐 GM, 르노 이런 대중 브랜드 차들 중에서는 가장 기동성이 좋아요. 거동 능력이 제일 압도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으로 거동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를 막 심하게 굴리고 뭐 하고 그래도 진짜 안정적으로 얘 봐라 운전 좀 이상하게 하네 하면서도 다 따라옵니다. 착착 따라오고 거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빔이 아니어도 어차피 헤드라이트 자체의 광량도 좋고 빛 온도도 좀 높은 편이라 밝기도 되게 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오토 하이빔이 진짜 엄청나게 예민해요. 켜지는 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데 아니면 오토하이빔이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차가 지금 없는데도 오토하이빔이 안 올라가요. 이건 차라리 제가 수동으로 올리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잘 안 올라가고 엄청 예민해. 지금 올라갔네요. 이게 진짜 오토하이빔이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이라도 맞은편에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내려가고 하여튼 그래요. 대신에 이제 하이빔이 올라가면은 올라갔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좀 많이 밝아지고 지금도 차 한 대도 없는데요. 저절로 꺼졌죠. 엄청 예민합니다 이거. 제가 원래 이거 ISG 키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ISG를 켜도 상관이 없겠다 싶은 게 시동 꺼질 때 느낌은 좀 있는데 시동이 켜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샥 켜지고 바로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ISG 이질감 때문에 이거 켜는 걸 되게 싫어해서 원래 끄고 댕기는데 차는 그냥 켜고 댕겨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차 덩치 때문에 연비가 연비인지라 그냥 켜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기도 하겠죠. 사실 이게 수입차다 보니까 가격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차가 지금 19년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쯤에 아마 첫 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년 20년식이 처음 출시된 시장에 선보인 그런 시기였는데 첫 출시 가격이 5,990만원이었죠. 근데 이제 몇 달 안 있어서 한번 올랐습니다. 6,020만원인가 6,030만원인가로 한번 올랐어요. 그 19년 20년식까지가 이게 들어왔던 제일 풀옵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21년식 차잖아요. 벌써 지금 뭐가 하나가 빠진 게 패들 시프트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다이얼 기어라 가지고 기어 단수를 내가 조절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있던 게 패들 시프트였는데
지금 이게 21년식부터 벌써 패들 시프트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 조절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이얼 기어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이게 L이 들어있는데, L이 아니라 원래 M자가 들어있었거든요. 매뉴얼 모드로 M자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패들 시프트가 빠지면서 매뉴얼 모드가 아예 사라지고 L자, 이게 지금 아마 단수 제한일 거거든요. 이제 L이 들어가고 매뉴얼 모드가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들 시프트가 있어야 뭘 그래도 하고 그럴 텐데, 패들 시프트가 빠지고 뭔 저속 기어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게 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21년식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2년식부터는 아마 또 6,300만원으로 올랐을 겁니다. 근데 옵션이 또 빠졌어요. 21년식까지만 해도 패드 시프트만 빠졌었는데 22년식은 또 이게 아까 제가 공조장치 보여드렸었죠. 그 공조장치 이제 온도 나오는 게 빠졌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반도체 수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걸 이것저것 빼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은근히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그 온도 보이는 거 그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23년식,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23년식이 아마 나오고 있거나 이미 나왔을 텐데 가격이 또 확 올랐습니다. 6,3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옵션이 또 빠졌어요. 이번에는 아까 그 키리스 엔트리, 그러니까 옆에 이제 차 옆에 눌러가지고 번호 눌러서 문 여는 기능, 이게 포드의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빠지고, 그 아까 트렁크 열 때 발에 발길질 해가지고 열리던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옵션은 빠지면서 돈은 더 비싸지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0년에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셨던 분들이 가장 승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 포드의 10단 변속기가 해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 좋은 평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해외에서는 다 호평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거든요. 근데 유독 국내에서는 10단 변속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이게 단수가 아무래도 많으면은 변속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쭉쭉 뻗은 도로가 별로 없고 짧게 가고 뭐 도심 많고 신호 많고 이런 데에서는 10단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한들 변속기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고 좋은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속 기어가 10단이다 보니까 체결이 그렇게 막 자주 되지는 않는데, 일단 체결이 되면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100km에서 1500rpm 딱 쓰고 있어요. 80km 정도 되면은 또 1200, 300 그거밖에 안 쓰고 있고, 일단 항속 기어에서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덩치 큰 차가 고속도로 100km를 항속을 하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평균 연비가 13에서 14까지도 나와요. 조금이라도 가다서다 하기 시작하면 연비 이제 쭉쭉쭉쭉쭉 떨어지겠지만은 안 밀리는 길에서 정말 좋은 환경으로 항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덩치랑 가솔린이라는 것 대비하면은 연비가 괜찮게 나옵니다. 이 10단 변속기의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유리도 크고 시야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A필러가 꽤 두꺼운 편인데 A필러 형상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A필러 두께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옆유리도 커가지고 시야가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은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조수석은 관광 미러를 쓰고 있어요. 조수석은 관광 미러를 쓰고 있어서 뒤를 보여주는 반경이 꽤 넓은데, 운전석은 광각이 아니라 일반 미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석에서의 사각지대가 꽤 커요. 그리고 이게 양 옆에 미러가 한쪽은 광각이고 한쪽은 일반 미러다 보니까 이질감도 좀 심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이거 둘 다 양쪽 다 이거는 광각 미러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쪽은 광각이고 한쪽은 일반 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더군다나 운전석 쪽이 일반 미러다 보니까 이쪽 뒤쪽 시야를 보는 게 그렇게 막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이상하게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광각 미러로 바꾸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싸제로라도. 일단 어쨌든 BSM은 다 지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차가 오거나 하면은 경고를 다 띄워줍니다. 탈 때마다 느끼는데 거동이 진짜 괜찮아요.
포드 익스플로러 타봤는데요. 솔직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대중 브랜드 차들 중에서 차량이 이제 운동성이나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던 차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진짜 뭐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옵션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차 값이나 차 등급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땐 정말 아쉬운 게 많은데, 이 운동성 그리고 성능 이거 하나 가지고 예지간한 거는 다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좀 많이 인상적인 그런 차예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성능 좋고 막 잘 움직이고 막 그런 걸 막 중점을 주고 타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런 저조차도 좀 확 와닿을 정도로 막 거동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느낌이 막 와닿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기본기만큼은, 이 얘기하는 거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본기만큼은 진짜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쟁 차들 중에서는 뭐 제 하이랜더도 안 타봤고 뭐 트래버스를 너무 짧게 타봐가지고, 제가 트래버스 좀 진득하게 타봐야 제대로 비교가 될 텐데 이제 그러질 못해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가장 운동성이 좋다, 그리고 10단 변속기의 궁합도 상당히 괜찮고 10단 변속기의 효율이 상당히 좋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6,700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이 돈 주고 살만한 차인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빠진 옵션들도 또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생각엔 솔직히 얘기해서 6,700까지 주고 살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6,300 정도까지는 뭐 이 정도면 이 성능이면 괜찮지 생각이 드는데 6,700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차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이게 옵션에서는 인상적인 게 정말 없고, 특히 이제 2열 시트 여기서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차박용으로 쓰려고 하는 모양새에서 또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할 새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좀 많이 남겼어요. 예전부터 제가 진짜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차인데 정말 후회 없이 타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부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네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팰리세이드가 더 좋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 팰리세이드보다는 익스플로러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튼 기어가 너무 싫어서 현대 방식의 버튼 기어가 너무 싫어서 지금 이 다이얼 방식이 훨씬 좋아요. 저는 그 기아의 다이얼도 그렇고 이 포드 다이얼도 그렇고 이 다이얼식이 훨씬 좋다 보니까 저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지금 익스플로러 쪽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너무 트리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게 타봐가지고 제가 평가하기가 조금 그렇고,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제대로 타본 차인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 중에서는 저는 익스플로러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인상적이고 마음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정말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려놓고 팰리세이드나 트래버스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편의사항 쪽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좀 많이 좋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나도 아빠도 조금 뭔가 좀 즐기고 싶다, 어차피 그 가족들이 탄다고 뭐 불편할 차도 아니고 나도 좀 뭔가는 좀 챙기고 싶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차 자체는 좋아요. 특히 이제 차의 기본적인 본질인 달리고 서고 가고 뭐 돌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보다 완성도가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팰리세이드 말고 그 이전 팰리세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차감도 익스플로러 쪽이 더 좋고요, 거동력 당연히 더 좋고, 초반 성능도 익스플로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은 익스플로러가 더 맞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사실 뭐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대형 SUV로서는 확실하게 1위를 굳히고 있던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도 사실 뭐 옵션이라든가 이 포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이 친미적인 거? 뭐 화사하거나 그런 거는 정말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박해요. 투박하고 뭐 정말 있을 것만 딱 있고 이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니터 작은 것부터 해서 이것부터도 벌써 낙제점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니터 하면 저도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차 자체를 보면 정말 괜찮은 차기 때문에 뭐 실내 같은 거 뭐 이쁘면 당연히 좋긴 한데 얼마나 많이 만지고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운전할 때는 뭐 신경도 안 쓰이는데 그냥 뭐 만지기 좋은 게 최고죠. 사실 팰리세이드는 약간 좀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만지기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되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어 가지고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타기 편한 것도 팰리세이드고, 유지보수를 생각해도 팰리세이드고, 가족들을 생각해도 팰리세이드인데 내 운전 재미를 생각하고 차 자체의 이제 기동 능력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익스플로러도 절대 꿀리진 않는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우위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제 팰리세이드 3.8
3.8 탈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연비거든요. 오히려 익스플로러가 연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 3.8보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더 들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2륜이었고 이거는 4륜인데도 제 체감상 익스플로러 쪽 연비가 아주 미세하게 더 좋다는 느낌도 들고, 뭐 10단 변속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저는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좀 많이 마음에 드네요. 뭐 물론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팰리세이드를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팰리세이드가 더 좋은 거는 분명히 트니까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탄 차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어떤 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차가 점점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다시 오는 걸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